자,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합니다. 우리 이제 국가 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무 관리를 잘 좀 해야 되겠죠. 국가 채무 비율 같은 것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돼요. 이 국가 채무 비율이 우리나라 40%가 넘어서 논란들이 좀 많은데 외국에 비했을 때는 낮은 편이긴 해요. 예, 낮은 편인데 그런데 이제 걱정들을 하는 거죠. 이게 또 늘어나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양호한 편이긴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고 불경기 때 돈을 더 좀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 풀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함께 뭐 염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년간 그 국가 GDP로 벌어들인 돈에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채무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를 이제 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먼저 국가 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그랬는데 기재부 장관은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기재부 장관이요, 채무 관리를 총괄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고요.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 종류의 국고채와 재정증권이 포함이 다 됩니다. 3번이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있잖아요. 이게 국고채가 있고요. 재정증권도 포함되고요.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이라 그래서 외평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재정증권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과연 뭐냐, 도대체 성질이 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자세히 들어가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채권 종류가 뭐다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 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외국한 평형기금이라고 했던 것은 환율이 너무 이제 우리가 낮아지거나 하면은 수출에 불리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고채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국채요. 그냥 국가가 발행한 일반적인 채권이고, 재정증권이다 그랬을 때는 일시적 자금 조달을 위해 가지고 1년 만기로 발행하는 아주 단기의 이제 국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재정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있는 게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가지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런 이제 채권의 종류들이 국채 종류로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일본과 미국보다 훨씬 이제 낮아요. 일본은 막 200%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미국 같은 경우는 100%가 넘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받으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40%대 정도밖에 지금도 아직 안 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부채 비율이 올라갔어요. 돈을 또 좀 풀어야 된다 그래갖고 돈을 좀 풀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보다는 현저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뭐 이제 독일 정도가 가장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17번. 자, 재정 성과 관리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또 그랬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지방 재정법에 근거한 사후 예산 제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자, 이것은 지방 재정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 사후 예산 제도고 뭐 지방 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이랬는데, 아니 저 계획이라면서요. 계획이기 때문에 사전이죠. 사전에 계획을 짜는 거지 사후에 계획을 짠다는 것은 뭐 이건 봉창 두들기는 소리네요. 거의 1번이 답이 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통합재정 수지는 재정 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 경제 효과 분석, 재정 운용의 통합 부분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통합재정 수지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에서 쓰는 돈들을 다 묶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의 분석이나 재정의 실물 경제 효과 분석, 재정 운용의 통합
부분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서 재정 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이게 뭐 2년 이상 가는 사업인데 근데 사업 규모가 뭐 200억 이상 되고 막 이러면은요, 이걸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공 예정인지, 그리고 또 이제 언제까지 이것을 완성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돈이 총 액수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총괄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흔히 하는 방법으로 한 발 밀어넣기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발 밀어넣기 전략. 일단은 돈이 많이 안 들 것처럼 해가지고 한 발 밀어 넣어놓고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돈이 딸려갖고 안 되겠네요 이러고 막 돈 더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감안해서 본다면은 이게 총사업비 관리제도 같은 걸 통해서 좀 케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을 차단할 필요에 의해서 통제 수단 중에 하나로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제도다. 예타 제도는 앞서서도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요 부분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1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서 답이 됐습니다. 18번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총사업비 관리 제도와 그 다음에 또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사업비 관리 제도가 94년도부터 도입이 됐어요. 5년 빨랐습니다. 뭐보다? 예타보다. 예타가 1999년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5년 빨랐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래서 총사업비 관리 제도가 형이에요. 이래서 1번은 이제 틀린 얘기가 됐고요. 예타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이제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오타가 났네요. 국자가 아니고 국가겠죠. 국가. 예, 제가 손이 두꺼워가지고 오타를 내버렸네 이거. 자, 그래서 그거 좀 정정하시고,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토목 사업은 40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다 그랬는데 있잖아요. 이게 총사업비 관리 제도가 건축은 200억, 그리고 이제 토목은 500억이에요. 토목공사는 사이즈가 원래 좀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200억 기준으로 말씀드렸었는데 토목 사업은 좀 이제 액수가 커집니다. 그래서 500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재정사업에 대해서 자율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또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2004년이 아니라 2005년이 이 연도 공격이 우리를 상당히 괴롭게 합니다. 그죠? 연도 공격이. 그런데 이제 2004년이 아니라 2005년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답은 이제 2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인지 예산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다. 이게 우리 국가재정법상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되고요. 이건 지방자치단체까지도, 또 기금을 사용할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인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결산할 때에도 성인지가 잘 반영됐는지를 결산에도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서는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관세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인지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요,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관세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이 있고, 이거에 따라 여가부 장관이 작성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만약에 여가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다 작성하면 예산을 여가부 장관이 다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명목하에 최종적으로 여가부 장관의 직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서 여러분들 이거 상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또 기관들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하면은 우리가 이거 쫓아가기가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성인지 예산서는요, 기재부 장관이 이제 여가부 장관과 협의해 가지고 작성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타당하죠. 그거를 보고 이런 기준으로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작성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주는 거예요. 자율 편성이라며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가부 장관이 맨 마지막에 이건 안 돼. 성인지가 빠졌잖아. 니네 예산 다시 짜. 뭐 이렇게 한다면 여가부 장관 제일 힘센 장관이 돼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요게 이제 답이 되었고요.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 효과, 성과 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 이제 맞는 것들인데 성인지 예산의 개요가 어떻게 되냐면 성인지 이렇게 하겠다, 규모는 이렇게 짰다, 성평등 기대 효과는 이렇게 온다, 성과 목표는 이렇다, 성별 수혜는 이렇게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 할 건데 이거 어떻게 다 짤 거야? 난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네, 이런 거 막 여기서 뭘 집어넣어야 된다, 뭐 서류 작성해야 된다, 이런 거 보면 막 토 나와. 이거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심. 그래서 이런 어떤 복잡한 내용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뻥카가 들어가겠죠. 이 정도 써가지고 이만큼 효과가 있어요 라고 이제 막 뻥들을 치겠지만은 어쨌건 이런 서류들을 다 작성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성인지 결산서에서는 집행의 실적과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확인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세계 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세계 잉여금이다 그랬을 때 요게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들어가지만 기금은 뺍니다. 왜냐면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이 558조예요 그랬을 때는 세입 세출만 딱 따지는 것이지, 이게 있잖아요. 세입 세출만 따지는 것이, 이것이 그 기금은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가 세액의 잉여금이에요. 나중에 계산해 봤더니 1년 동안 집행하고 봤더니 야, 돈이 남았다. 야, 생각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왔어. 그래, 돈이 남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세출이야 정해진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차이가 크진 않을 텐데, 그런데 이제 세입이 생각보다 많이 거쳤을 때, 그럴 때 이제 세계 잉여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기금은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계 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은 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냐, 돈이 더 들어오기는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잉여금이 남을 수도 있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작아지면은 돈이 많이 안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부의 관계냐, 뭐 이렇게 한다면은 해볼 만은 하겠죠. 물론 그런 것인데, 아니면은 적자 국채 발행이 기본적으로 세입에서는 좀, 세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좀 별개로 돈을 충당해서 또 사후적으로 좀 들여오잖아요. 돈이 없을 때, 이럴 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세계 잉여금이 남았을 때는 적자 국채를 발행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 부의 관계가 조금 더 설명되겠다. 자, 논리를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볼 것인지 결과를 중심으로 또 그 다음 액션을 볼 것인지를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적자 국채의 발행 규모가 있잖아요. 어때요?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이를테면 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굳이 적자 국채 발행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관계가 좀 이렇게 설정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국채를 발행할 때 돈이, 야, 전년도에 좀 남았으니까 국채 발행하지 마, 이렇게 할 정도의 돈이 돼?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짤 때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벌려야 된다 그럴 때는요, 적자를 감당하면서도 막 해야 돼요. 그 무슨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정도의 수준이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설명을 길게 한 것은 상관관계를 최대한 찾아줘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굳이 이걸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계잉여금 그거 좀 남았다고 그게 재정이 건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못 되고요.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한다. 이것은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일단은 어디다 써야 되냐면요. 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메모를 좀 해드려 볼까요? 자, 우리가요 이제 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어디다 써야 되는지 이제 순서를 국가재정법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먼저 있잖아요. 이게 지방교부세나 지방의 교부세나 혹은 또는 이제 지방의 교육교부금 있잖아요. 교육교부금 같은 데에다가 좀 보태줘야 돼요. 이걸 보태주게 되어 있고,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국가가요 기업 같은 게 막 무너지고 그럴 때, 대량 실업이 우려되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대비해서 공적 자금을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공적 자금을 충당하려고 공적 자금에 대한 이제 공적 자금의 상환 기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공적 상환, 네, 공적 자금에 대한 공적 자금 상환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 공적 자금 상환기금에 이제 출연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정 부분을 출연하게 되어 있고, 이 공적 자금 상환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공적 자금 상환기금을 출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공적 자금 상환기금을 출연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요 또 이제 남은 걸 갖다가 어디다 쓰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 채무 있잖아요.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요거를 좀 채무 상환에 써야 돼요. 그러고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추경에다가 편성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경 편성에 이렇게야 반영하는 거예요. 이제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그리고 공적자금 상환기금, 그리고 채무상환 추경 편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영을 해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추경에 반영한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부분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맞는 것은 기억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결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각 중앙관세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중앙관세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요거는 맞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금도 결산보고서에 같이 포함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산은 이제 국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회 심의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결산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 제출이 되면은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원회 거쳐 예결특위 거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국회의 이제 의결,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요. 정부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감사원의 검사를 거쳤다 그랬죠. 그리고 결산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서 원래 감사원에 보낸 거죠. 기재부가. 검사까지 마쳤으면은요, 이걸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게 8월 31일까지다 이렇게 우리가 봤었고요.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익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다. 예산은 예정적 수치인데 결산은 확정적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이제 기장 방식에 대한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보회계의 기장 방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보회계의 기장 방식이 있어요. 기장 방식. 정보회계 기장 방식이 있는데 이 기장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은 과거에는 있잖아요. 이제 현금주의였어요. 현금주의 단식북이다 그랬거든요. 단식북이.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이걸 어떻게 바꿨냐? 이거를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현금주의 단식북이 방식이 아니라 이거를요. 발생주의로 바꿨습니다. 발생주의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식부기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함으로써 훨씬 더 이제 정확도를 좀 끌어올렸다. 그런데 복잡해져 가지고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은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보회계 기장 방식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이렇게 돼 가지고 요게 그렇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돼가지고 이게 국회가 통제를 하고 견제를 하는 힘은 좀 약화됐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버려요.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됐는데 자, 지금 기억을 보니까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생주의이고요.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달리 현금주의는 현찰이 오고 간 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장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발생주의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발생주의다 그랬을 때는 요때에는 이게 그 원인 행위가 있었을 때 그와 관련해서 원인 행위가 있자마자 현금이 지금 내 주머니에 있건 없건을 떠나가지고 그때 기장하는 방식이었죠. 그게 이제 기억의 설명입니다. 니은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다 그랬는데요. 그 이중 기록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복식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식북이는 차변 대변을 맞춰갖고 이렇게 쭉 끌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복식부기가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2번이 답이 되었고요. 23번으로 이제 가봅니다. 정부회계 기장 방식에 대해 또 물어보고 있는데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하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죠? 안 맞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옳지 않은 것으로 답이 돼버렸고요.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그냥 한 줄로 그냥 쭉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고 의원들도 보기가 편해서 견제는 좀 용이할 수 있지만 이게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정보회계 기장 방식에서 봤을 때 요게 틀린 건 1번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쭉 읽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24번으로 가면은 이제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제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4번인데 자, 우리가 이제 예산제도의 기본은 이걸 나눠야 돼요. 이게 점증주의냐 총체주의냐 이것을 나눠봐야 되죠. 점증주의 예산제도하고 그 다음에 총체주의 예산제도를 구분을 좀 해 두셔야 합니다. 점증주의와 총체주의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점증주의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 합리성을 매우 중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총체주의 방식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예산제도로 이제 따라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점증주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제도가 있고요. 품목별 예산제도라고 해가지고 이 품목별 예산제도 LIBS입니다. LIBS 라인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점증주의 방식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있었죠.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있는데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이제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 그래서 PBS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체주의 예산제도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총체주의 예산제도에는 여기에는요 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여기 계획예산제도가 또 있었습니다. 계획예산제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계획예산제도는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죠.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계획예산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준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연기준 예산제도가 있는데 연기준 예산제도는 제로 베이스 버제팅 이렇게 되는 거죠. 제로 베이스 버제팅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나눠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그랬는데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목표유한 관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관리제도는 요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사이에 시기상으로 봤을 때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목표관리 예산제도입니다. 목표관리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 목표관리 예산제도가 MBO잖아요. MBO가 끼어 들어가는 것인데 자, 이게 시기상으로 봤을 때에 나눠보면은 여기 품목별 예산제도는 입법국가 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오다가 그러다가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미국의 기준으로 좀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트루먼 행정부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됐고요. 쭉 이어지다가 이게 이제 존슨 행정부에서 계획예산제도로 갔다가 존슨 이후에 등장했던 리처드 닉슨 때 이제 요 MBO 제도로 바뀌었다가 연기준 예산제도는 카터 때였고요. 그 다음에 또 카터 때 하다가 이걸 갖다 레이건 때는 또 폐기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빨리 바뀌어버렸죠. 밑에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목표유한 관리와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게 옳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목표유한 관리가 뭐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그러지만은 이게 저 품목별 예산제도도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짜긴 짜는 거거든요. 근데 통제가 목표지 능률성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품목별 예산제도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통제가 포인트예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입법국가 시대 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신축성보다 훨씬 중요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통제가 신축성보다 훨씬 중요했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 저 능률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민주성에 입각했다 이렇게 보는 게 차라리 맞죠. 그 능률성하고 거리가 멀고요. MBO처럼 이렇게 능률성을 위해서 상향식으로 짠 거 가장 비슷한 걸 찾으라면 차라리 제로 베이스 버제팅이 그나마 비슷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리 청소나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 재원을 배분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PBS가 어울리죠. PBS가. 왜냐면은 이게요.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단위 원가, 프로그램별로 이게 이제 이제 사업별로 이제 단위 원가를 계산하고요. 단위 원가에다가 곱하기 이제 생산량으로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단위 원가 곱하기 생산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가까운 게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제도를 배분한다. 이게 이제 거기 어울리는 것이에요. 자,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했다가 그거를 연방정부 예산 전체로 확장했던 게 이제 존슨인 겁니다. 이게 PPBS에 대한 얘기고요.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용이하다. 통제가 핵심인 게 품목별 예산제도다. 돈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이렇게 하려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건드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예산을 이제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품목별 예산제도가 갖는 장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답을 4번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옳지 않아 버려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이런 거랑 전혀 이제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품목별로 얼마가 필요해요 이렇게 올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잔소리꾼이 있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까지 필요해? 그거 딴 거 쓰면 되지 않아? 싼 거 쓰면 되지 왜 그렇게 비싼 걸 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비 거는 방식이어서 1번은 이제 성립이 안 되고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해서 예산을 산정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계획예산제도는 5년짜리 장기 계획을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탑다운 예산제도죠. 비용 편익 분석 기법 같은 것들이 발달해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예산제도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는 이제 5년짜리의 장기 계획을 짜요. 플래닝. 그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죠. 요거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하향적 예산제도. 보통 예산제도는 상향적이에요. 하향적 예산제도가 이렇게 이제 PPBS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요 제도 있죠. 이제 저 지금 총액 배분 자율편성이라고 했던 거, 그게 지출통제 예산제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잖아요. 그런 게 하향적 예산제도고 대부분은 다 상향적 예산제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품목별 예산제도가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까 뭐였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품목별 예산제도가 추구하는 것과 이제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등이 추구하는 게 좀 달랐잖아요. 뭐 지향이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아까 이제 통제 지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요게 이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관리 지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계획 예산제도는 기획 지향입니다. 기획 지향이고요. 5년짜리 이런 거를 짜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이고, 목표관리 예산제도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목표지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어줘요. 목표지향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연기준 예산제도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이제 감축지향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봐두시고요. 자,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 단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쫙 올라와야 되는데 어느 단위에서 어느 유닛에서 이것을 쫙 올라올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고요.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 예산 짜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도록 하는 것이 연기준 예산제도여서 그런 단점들은 분명히 좀 우리가 알아줘야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사결정 단위를 먼저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의사결정의 패키지를 작성한 다음에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예산을 거기다 집어넣어주는 방식으로 짜지게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서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에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또 나왔죠? 시크는 이거 순차적으로 어땠어요? 통제, 관리, 기획 이렇게 세 가지 지향을 제시했고요. 거기다가 추가해서 목표 지향, 감축 지향까지가 곁들여졌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연기준 예산 제도가 단위 사업을 이제 사업과 재정 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 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이건 완전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계획예산제도가 장기적 예산 편성 5년짜리를 짠다. 연기준 예산제도는 매년 리셋 버튼 눌러가지고 짜는 방식이니까 굉장히 단기적이죠. 그래서 2번이 이제 답이 됐고요. 거꾸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과 성과 관리의 연계를 위해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산 편성과 성과 관리의 연계를 위해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랬고, 그리고요,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서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도입이 또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이네요. 27번으로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가 뭐냐 그랬어요.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이래요. 그러면은 점증주의 두 개는 이제 날라갔죠.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면은 또 PPBS가 또 날라갔어요. PPBS는 하향적이니까요. 예산 편성의 비용 노력에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연기준 예산제도를 이렇게 솎아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A 예산제도는 28번입니다.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 또 나왔네. 앞에서 봤던 거.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개혁에 공감한 존슨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획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기획지향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3번이 답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9번입니다. 예산제도와 그 특성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품목별 예산제도가 통제지향 맞고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관리지향인데, 그 관리라는 말을 성과 관리에 대한 지향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거예요. 계획예산제도는 기획지향인데, 연기준 예산제도는 목표지향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감축지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축지향이다. 감축지향이다. 그리고 목표지향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목표관리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찾으면 돼요. 와, 요 틀을 하나 딱 정리해놨더니 막 여기에서 문제가 여러 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정도로 어떻다는 거예요? 출제 빈도가 매우 높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잘 세밀하게 알아둘 필요가 분명히 좀 있겠죠? 그렇게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예산제도 중에 뭐 이제 또 약간 격가지스러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산제도에 뭐 CBS 같은 것도 있잖아요. CBS. 요거는 이제 스웨덴 같은 데서 도입했던 건데, 자본예산제도라 그래갖고 이제 이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을 구분해가지고 자본계정을 따로 관리해서 이제 불경기 때 돈을 더 풀고 뭐 하고 할 때는 자본계정으로 따로 보게 함으로써 경상계정의 어떤 건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등등. 나머지 이제 뭐 예산제도들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 같은 거 보면서 좀 더 추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파트 5 재무행정론에 관련된 얘기까지 모두 마무리를 지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행정환류론에 대한 얘기를 한꺼번에 싹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부터는 지방행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